제 삶을 뒤흔든 종이 한 장은 효도 계약서였고 제 이름이 적힌 대출 서류는 명예 빌려주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장례식장의 향 냄새 속에서 제 호흡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며느리 갈등이라고 부르던 우리의 전쟁이 사실은 서로를 껴안으려다 미끄러진 몸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온 건 28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편 영수를 따라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전셋집을 얻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 어르신은 그때 이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셨습니다. 장터에서 좌판을 버려 생계를 잇던 그분의 손끝은 거칠었고 말투는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했습니다. 장터 마무리 시간엔 과일 남은 것을 싸주며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 저희가 전세를 늘리려고 할 때부터 그 다정은 한 칸씩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보증을 서다가 휘청거렸고 그 사이사이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애들 낳고 사는 게 복잡하니 서로 오해 없게 글로 약속을 하자는 명목의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엔 날짜와 다짐과 조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드리고 명절과 생일엔 반드시 참석하며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마지막 삶의 자리만큼은 함께 책임지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서명란이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선뜻 사인했습니다. 그날 밤만 해도 이 정도 약속이 부부와 부모 사이에 정갈한 질서가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는 이후 저희 집 거실 벽면에 액자처럼 걸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저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어머니에게 한 번 더 종이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지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낸다며 신용을 위해 제 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신용 점수가 낮아 대출이 힘들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번듯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빌려주는 건 이름뿐이고 손해는 보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은 집안 가정통신문 마지막 줄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상 제 허리를 묶고 있던 건 믿음이라기보다는 며느리라는 자리에 대한 체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명예 빌려주기를 했고 제 주민등록번호 위로 모르는 숫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집착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화는 하루에도 10번씩 걸려왔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지, 아이 숙제 검사를 했는지, 집 안 청소를 어디부터 어떻게 했는지까지 묻는 질문은 저의 하루를 바늘로 꾹꾹 찔렀습니다. 제가 장을 볼 때면 영수와 함께 끌던 카트에 어머니가 어느새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뒤져 영수에게 좋은 고기를 샀는지 확인하고 제 화장대 위에서 향수를 들어 흔들며 낭비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 신발 정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며 며느리 갈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다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설거지를 했고 밤마다 베개 속으로 숨을 몰아넣었습니다. 강한 훅을 하나 더 남기겠습니다. 그 즈음 반찬 가게는
시작도 고단했습니다. 잘 되면 좋겠다던 마음은 첫 달 결산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불어나 자꾸만 카드가 막혔고 제 폰으로 날아오는 연체 알림은 집안의 식탁에 말라붙은 국처럼 보기 싫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며 밀어붙였고 저는 며느리니까 참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 어머니는 효도 계약서를 꺼내 새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어려움에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생활비를 조금만 더 보태달라는 암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깨를 내렸습니다. 그 뒤로 갈등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단톡방에서는 시누이 미정이 자주 나왔습니다. 미정은 어머니 곁을 잘 챙겼지만 통장 관리나 병원 예약과 같은 실무적 일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명절날이면 누가 더 오래 부엌에 섰는지, 누가 어머니에게 더 자주 전화를 드리는지, 누가 더 큰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는지 같은 소소한 경쟁이 징검다리처럼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보다 어느 날 제게 조용히 다가와 반찬 가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의 대표자는 제 이름이었고 보증금 반환 규정은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명예 빌려주기가 종이 위에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닌 제 삶의 빚더미 위에 걸린 부담임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은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저를 인형 삼듯 흔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날 새벽 첫차 소리와 함께 등짝이 서늘해지는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를 확인하며 제 가정교사 능력까지 평가받는 기분이었고 주말마다 영수와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바로 다음 요일에 15줄의 주의 사항이 적힌 메모가 현관에 붙었습니다. 냉장고 위치를 옮기면 풍수에 좋지 않다는 말 뒤에는 제 기분을 끄집어낼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반찬 가게가 3달 만에 접히고 나자 가게 정리 비용과 위약금이 제 명의의 카드와 대출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감감한 표정으로 금방 정리될 거라 했고 남편은 엄마가 좌판으로 평생을 보냈으니 한 번쯤 모자도 써봐야 한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손목에 올라앉은 영수의 위로는 포크만큼 가벼워 보였고 생활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불만 켜도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알림이 울리면 어지러웠고 아이 학원비를 제때 못 내서 아이가 눈치를 볼 때면 제 눈동자는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효도 계약서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친 날이었고 방학을 앞둔 아이들이 모인 날이라 식탁은 평소보다 떠들썩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한쪽에 앉아 종이를 꺼내더니 그 아래에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효도 조항 이행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월별로 체크 표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영수 이름 옆엔 작은 감점 표시가 동그라미 속에 빨갛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점수표로 엮을 수도 있구나 싶어 몸이 서늘해졌습니다.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자리가 며느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씩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당신도 시집와서 다 겪었다는 포즈를 취했지만 저는 그의 조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 정리는 지지부진했고 위약금과 공과금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고 작은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제 카드로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 창구에 서서 제 이름을 적을 때마다 저는 누군가에게 제 등에 사인을 허락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라는 단어는 그제야 제게 출처를 드러냈습니다. 빌려준 이름은 결국 제 인생이었습니다. 며느리 갈등은 공식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어르신 경조사가 있으면 누가 먼저 가서 제사상을 차리는가? 누가 다음 날 아침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누가 어머니에게 약을 챙겨 드리는가? 같은 문제들이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시누이 미정은 제게 묵직한 시선을 흘리며 저를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가 가끔 보이는 무기력함을 나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영수는 사이에 껴서 어정쩡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고, 그 어정쩡함은 결국 제게 등을 돌리는 모양으로 굳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풍경을 신문에 실린 누구의 사연처럼 바라보다가 밤마다 제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20살적 다짐이 떠올랐고 30살의 포부와 40살의 인내가 차례로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50을 넘기고 나니 제 삶은 효도 계약서 한 장과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말라붙은 빨래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시장에서 나무를 사오던 어머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병원에 달려가니 오른쪽 엉덩이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시간이라며 잠시 나가 달라고 했고 저는 어머니의 겉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서랍장 열쇠 같은 모양이었고 고리에 붙은 작은 메모지에는 은행 상자라는 글자가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조용히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괴이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효도 계약서를 점검하던 이유, 제게 명의를 빌려달라며 서두르던 표정, 그리고 자꾸만 저를 재촉하던 눈빛의 근원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회사에 간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은행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끝에 주차장을 지나 작은 사물함이 줄지어 있는 금고실 앞에 섰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서류 절차를 마친 뒤 직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부드럽게 나왔고 안에는 종이봉투 2개와 낡은 수첩 1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은 그동안 어머니가 써온 가계부였고 봉투 하나는 반찬가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협상 메모와 위약금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봉투, 그 위에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고백. 그 자리에서 저는 손끝에 떨림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흰 종이 몇 장과 작은 유서처럼 보이는 글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집착처럼 보일 만큼 저를 꼼꼼히 챙겼는지, 왜 효도 계약서라는 낯선 형식까지 들이밀었는지, 그리고 왜 제 이름을 그렇게까지 빌리려 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 영수가 친구의 부탁으로 서준 보증 때문에 큰 빚을 질 뻔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는 제게 말도 못한 채 은행 문턱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영수를 구하겠다며 뛰어다녔고 동시에 저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영수와 저를 묶어두었습니다. 어머니 표현으로는 최소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증거가 필요했고 그 종이가 있으면 영수가 무책임하게 등을 돌리기 어려울 거라고 믿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명예 빌려주기는 반찬가게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미 작은 다세대 주택 전세권을 제 이름으로 설정해 두었고 그 보증금을 어머니가 운영하던 좌판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모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사실상 껍데기였고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이유는 제가 어느 날 혼자서도 우두커니 서 있을 수 있도록 작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을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에는 제 심장을 움켜쥐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정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집으로 쓰던 작은 빌라 한 채의 지분을 제 명의로 옮겨두었다고 썼습니다. 어머니 서랍 안에서 늘 굴러다니던 낡은 도장과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날 함께 건넨 이상하게 뻣뻣한 영수증의 뒷면이 그 증거라고 썼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집착이 제게 칼처럼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스스로 가장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혼내듯 부려댔지만 밤마다 제게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가계부 마지막 장에 작은 하트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 하트들은 제가 몰랐던 언어였고 저는 그 언어를 뒤늦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들어와 왜 어둠 속에 앉아 있냐고 묻는 눈빛을 보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법무사를 찾아갔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에 걸쳐 제게 집의 일부를 증여해 두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에 적힌 제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기쁨보다 참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집착이라고만 생각했던 구속이 사실은 제 등을 떠미는 손길이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손길은 때로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분명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저를 지키려는 방식으로 등기부 등본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효도 계약서라는 얼음장을 내밀 정도로. 저는 그 종이가 저를 무너뜨렸다며
울분 섞인 말들을 얼마나 가슴속에 쌓아왔던가요. 그리고 명예 빌려주기라는 말 한 줄은 제 자존감을 얼마나 깎아내렸던가요. 그러나 제 손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그 모든 것을 다른 빛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늦은 밤 벽에 걸린 효도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제게도 의무가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도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양쪽 끝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고 저는 거의 매일을 갔습니다. 누군가 그제야 효도의 모양을 갖췄다고 말한다면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답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상처받았고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머니의 가계부 마지막 장에 그려진 작은 하트를 떠올리며 어머니 팔에 끼운 작은 쿠션을 고쳐주었습니다. 미정은 제가 오히려 과하게 굴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고 영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여전히 어정쩡했습니다. 장례는 늦겨울에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강단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고 상복 자락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발인을 마친 뒤 저는 은행 금고에서 꺼낸 마지막 고백 봉투를 미정과 영수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설명은 짧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길, 어머니가 묶은 매듭, 어머니가 밀어준 등. 가족회의는 긴 한숨과 짧은 결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정은 결국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선택한 일이면 따르겠다며 제게 화를 냈던 일들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뜻을 따르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방 한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낡은 가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작은 송어울과 오래된 가계부, 그리고 제가 처음 시집와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날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방금 성당에서 나와 햇빛에 눈을 가린 사람처럼 무심했고 어머니는 제게 장바구니를 기울여 보이며 든든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다 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고 불렀던 것들 속에는 분명히 저를 찌르고 상처 입힌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제 편을 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숫자로 점수 매기고 일상까지 지적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도 사과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효도 계약서라는 형식도 가족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를 든 손과 제 이름을 적은 그 사소한 서류들 너머에 어머니가 살면서 배운 생존의 기술과 사랑의 언어가 섞여 있었음을. 제가 몰랐던 말들이었습니다. 낡은 말이었지만 끝내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거실 벽에 다시 액자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효도 계약서가 아니라 어머니 가계부에서 찢어낸 마지막 장에 작은 하트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쓰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위에 내 기준을 얹어놓지도 않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계약의 모양은 투명해야 하고 마음의 모양은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예 빌려주기라는 말이 집을, 계좌를,
대출을 넘어 결국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건드릴 수 있음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길고 서글픈 싸움은 결국 한편의 사연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과 이름 한 줄이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될까요? 아니면 벽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효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